그 검찰 내전의 저자신데 예. 친정인 검찰이 지금 뭐 내전뿐만 아니라 내후 외환의 위기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은데 좀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처음은 검찰 내부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검찰 내부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검찰의 본연의 기능을 막고자 하는 정부 여당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부당한 지시가 지금 원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그런 뭐 부당한 지시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2번이나 하고 특히 이번 2번째 했던 수사 지휘라는 것은 라임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도라고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원전 그 월성 1호기 그 수사 관련했었을 때도 그걸 뭐 정책에 개입을 한 것이다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쿠데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 모두가 이번에 목도한 것은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그걸 폐쇄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게 맞춰진 거죠. 그래서 담당 과장이 들고 가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장관이 너 죽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국가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도 정말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한밤중에 가서 공무원들이 관련된 자료 444건을 파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만약에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원전 관련된 그런 기밀 문건 444건을 폐기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국민으로부터 자기들이 했던 행동을 숨기려고 하는 행위 그거를 밝히려고 하는 게 정치적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어느 국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검찰 개혁이고 검찰이 저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들 몰래 문건 444건 파기시키고 너 죽을래라고까지 하면서 장관이 압력을 넣는 거 그걸 묵과하고 그걸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게 그게 검찰 개혁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 그걸 용납할 수 없는 일부 검사들과 국민들 그리고 정부 그걸 숨기고자 하는 정부 여당과 추미애 장관 거기에 접점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누가 원인이겠습니까? 444건을 없애고 그거를 묵인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끝까지 파고 들어서 밝혀야 된다고 하는 게 원인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자명한 거죠. 여당에서 주장하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다 여기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치적 수사라는 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걸 다 수사했다 그러면 자기들은 왜 4대강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까? 그럼 자기들은 정치적 수사, 정책에 개입하는 수사를 과거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그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이미 정치의 분야를 넘어서 광신과 맹신의 수준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사인 것 같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바심의 발로인 것 같아요. 검찰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사사건건 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또 하나 좀 지금 이슈되는 게 특활비 논란입니다. 그거 좀 어떻게 보세요? 특활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특활비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중앙지검에서 근무를 할 때 그 국정원 엑스파일 사건 수사 같은 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는 사실은 수사팀이 밖으로 아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막 분석하고 그걸 분류하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었어요. 뭐 그런 것들에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정보 수집이나 아니면 수사에만 쓸게 돼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사실 법무부가 그동안 사용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와 검찰 간의 업무 협조 관계의 연장선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법무부는 전달자에 불과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택배 기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받아서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달을 해주면 그 사람이
즉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한 10% 정도를 다시 장관한테 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건 총장이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구조는 뭐냐면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잘못된 구조는 그거를 먼저 법무부가 띄워놓고 전달을 했어요. 즉 택배 기사가 택배한 물건 중에서 일부 자기가 꺼내서 자기가 챙기고 나머지만 갖다 준 겁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 또는 국고 손실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로 됐었으면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이번에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게 특활비 목적에 맞게 뭐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게 나왔잖아요. 검찰국장이 돈 봉투를 뿌렸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답을 못하고 그렇게 빙 둘러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때 돈 봉투 줬다는 거 가지고 관련됐던 사람들이 전부 사직을 하고 뭐 징계 처분을 받고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건 거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한 것이고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중재자가 안 보인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누가 좀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 장관과 총장은 둘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 다 장관급이에요. 사실은 장관은 자기가 그 지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전혀 맞지 않고 법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총장이 부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단 한 명밖에 없는데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이용 또는 묵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임명권자인 인사권자인 그렇죠. 임명권자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등한 장관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그 양 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서로 지금 침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일종의 권한쟁의 같은 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을 대통령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별로 손해볼 일이 없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까지 들어요, 저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게 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지금 사실 검찰에서 수사하고자 했던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랄지 뭐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랄지 조국 사건이랄지 지금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앞으로 수사를 계속해야 될 사건들 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자체가 완전히 지금 사실 식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두 사람이 과연 누가 쓰러질 것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건 뭐냐? 지금 권력형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권력형 비리를 과연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거든요. 그게 사라진 거죠. 그게 사라진 게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국정감사 때도 마찬가지듯이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했던 그 많은 실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문제랄지 인사 참사랄지 그 다음에 뭐 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랄지 뭐 외교 참사 이 모든 게 지금 사실은 다 묻어져 갔습니다. 그것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던 것 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근데 이제 여당하고 검찰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반대로 이제 여당은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밑에 있는 부하다. 이런 입장이 상반된 입장이잖아요. 그 부하가 아니라는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검찰이 사법경찰에 대해서 지휘를 합니다. 수사 지휘를 하고 뭐 거기 하는 일에 대해서 유치장 감찰 뭐 이런 감찰을 합니다. 자, 그럼 경찰이 검사 부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직무상 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원이 모든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찰을 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니네 징계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건 감사원에 다 부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 역할이고 그 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헌법 그 체계와 국가 기능을 분류시킨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아주 옛날 식으로 봉건제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지휘 감독을 하고 뭐 가르치면은 너는 다 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되게 봉건적인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뭐 수사지휘권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법적인 측면이 많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수사지휘권 이번에 행사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런 사건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를 내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직권 남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꽤 높고요. 저는 총장이 그 두 건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은 직권 남용이라는 것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수로 만들어진 그런 직권 남용에 대한 기수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반드시 수사가 나중에 이루어질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런 시각도 있어요. 이게 저기 의원님이 이제 또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좀 검찰 동조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말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피커를 공격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왔었던 그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진보 진영을 대변했던 분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걸 왜 안 받습니까? 그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분들 이야기는 안 듣잖아요. 결국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것이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진위를 부인할 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와중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뭐 지지율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저기 추미애 장관이나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이 구도 자체가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정치를 실종을 시키고 결국 그 두 추미애와 윤석열이라는 두 인물로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매몰시키고 다 모든 걸 감춰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권의 문제점, 이 정권의 부당함,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분노가 당연히 이 두 지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한 지점인 그쪽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 있을 때는 추미애 장관 지지 쪽으로 강하게 지금 쏠리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 정치인이 내세우고자 하는 이미지보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 정부에 대한 이 정권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결집된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런 정부에 대한 분노는 원래 야당이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분노.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검찰당이 새로 생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게 일종의 그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도를 만들고 이 구도를 지금 어떻게 묵인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사실 그 바닥에 깔려있는 많은 민심은 결국 부동산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 뭐 총격 사건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날마다 나오잖아요. 누가 뭐 폰타나라고 하는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를 갔네, 양복을 받았네, 2억 5천을 받았네, 5천만 원을 받았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들보다는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멘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
이런 것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죠. 언론도 거기를 따라가고 국민의 시선도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정치를 망각을 시키고 국정감사를 사실은 이 정부가 순탄하게 넘어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연극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연극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극이라면 뭐 정부 여당 아니면 저기 검찰? 지금 사실은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뭐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뭐 본인이 원해서 올라간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올라가서 지금 연극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만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하루 종일 연극을 볼 수는 없어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배도 고프면 밥을 먹으러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곧 정치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최대한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정부에 대한 그 비판 여론들을 지금 검찰이 흡수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정부 쪽으로는 야당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야당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보다는 오히려 정치 영역으로 이제 다시 가겠죠. 두 인물에 대한 게 아니고 정치 영역으로 나와서 정치적인 그런 원동력 에너지로 금방 올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치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번에 국정감사 때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하다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근데 본인 의사는 제가 뭐 궁예도 아니고 알아보기는 어렵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금 저기 묘한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것 같아요. 윤 총장이 부상하는 게 꼭 좋지만은 않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꼭 나쁠 것도 아니에요. 그건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에 대한 그 반발과 분노가 그만큼 결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결집된 에너지가 중요한 것이고 산발적으로 지금 흩어져 나오는 게 지금 뭐 쌓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확한 정책과 정확한 대안 제시가 되면은 그게 바로 그 당의 그 힘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윤 총장이 이제 뭐 정치 입문이 현실화가 된다면 당내에 또 분란이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 야권 내에. 에이, 그거는 어차피 똑같아요. 누가 되든지 그거는 어차피 당에서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서로 경쟁이 있는 것이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선된 지 한 7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정치해보니 좀 어떠십니까? 정치를 해보니까 저 자신의 그 약점과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가장 빨리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치라는 게 유용한 그런 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수해가 났을 때 댐 관리 실수로 수해가 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목소리를 못 냈던 그 피해 주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소외된 그런 근로자나 노동자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관심과 대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그 남용되고 있는 그런 예산권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견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만족감과 카타르시스를 줄 수는 없지만 기저에서부터 우리나라 사회를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좀 희망도 가졌어요. 뭐 당선 전후로 서울 지역에 좀 몇 안 되는 당선자 중에 한 분이신데 당선 전후로 서울 민심 변화는 좀 느끼세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극적인 변화라고 봐요. 저는 극적인 변화인 것 같고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뭐냐. 우리 당의 지지율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항상 선거 전에 야당이라는 사람들은 늘 별로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 여당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커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결국 선거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과 함께
야당의 세대 교체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만 되면 지지율은 얼마든지 올라가고 선거 결과는 얼마든지 바꾸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정부 여당의 그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그 분노, 그리고 특히 이율 배반적인 모습, 그 공정성을 침해한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는 아마 거의 역대 최고급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욱더 심한 게, 부동산 문제가 특히 정말 이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커진 것 같아요. 지역구가 서울 송파인데, 송파갑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부천 중에 한 곳인데, 그쪽 주민들은 뭐 집값이 올라서 많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만큼 세금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거기 지역이 그렇게, 송파갑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도 꽤 많이 살고 있는, 오히려 중산층이 더 많은 곳인데, 거기 같은 경우 있었을 때는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사실상 이 사회에 편입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된 아파트, 낡은 아파트에서 아파트 값만 올라가지만 이건 팔 수도 없고 세금만 결국 내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물이 새고 막 정말 벌레가 나오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세금을 수천만 원씩 내야 되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부담이 돼서 팔게 되면 양도세로 사실상 다 없어지고 다시는 서울 인근에 집을 얻을 수 없는, 오히려 보면 낭떠러지에 지금 몰려있는 상태인 거죠.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헌이나 당규라는 것은 그 당의 어떻게 보면 뇌수와 같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왜 패거리가 아니고 왜 우리는 정당인가를 알려주는 것은 정강 정책이고 그 당헌 당규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깡패물이나 뭐가 달라요. 모여서 우리 이익대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면 그게 깡패물인 거지. 그게 아니고 대의를 따르고, 그리고 국가를 생각을 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약속한 내용이 당헌 당규입니다. 그걸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으면 그거는 그냥 시중에 있는 그런 그 집단 무리배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존엄 자체를 스스로 버린 것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당, 즉 야당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뭐 측은하기도 하면서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뭐 인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장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당 야당 승산 가능성은? 선거는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국민들이 4년이나 5년 동안은 항상 자기가 주인이 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며칠 동안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당시가 되면 정말 민감하게 움직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정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 상황은 선거 때가 돼서 다 봐야지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단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정부 여당의 이 방향에 대해서 심판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가면 다 죽는다라는 그런 인식들은 확산이 돼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공유가 돼 있다고 봅니다. 이건 좀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장 생각 있으십니까? 생각이 있으면 되나요? 나갈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에서 사실 지금 상황에 있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실 서울 쪽에 있는 의원들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제 장점이 과연 그런 데 출마하는 데 있는 건가, 아니면 정책을 개발을 하고 그걸 좀 단단하게 공고화시키는 데 장점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후자에 조금 더 특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봤었을 때는 좀 낫지 않을까, 가능성이. 그래도 아직 모른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모른다는 게 아니라 뭐 가능성은 희박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단답형으로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거 어떻게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요새 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야권 재편 관련해 가지고 뭐 신당 창당하자 좀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세요. 신당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당을 만든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당원 당규 그러니까 정강 정책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없이 선거 때 연합을 하고 제휴를 할 수는 있어요. 서로 협조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을 합친다라는 것은 일종의 결혼을 한다고 봐야죠. 연애를 하는 거하고 결혼을 하는 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책임감, 국민에 대한 책임감 자체가 완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가능성 없다. 호남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시잖아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 뒤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호남 중시 행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선거 위한 쇼다 이런 시각들도 좀 있더라고요. 좀 옆에서 보기에는 좀 어떠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당에서 하는 모든 게 쇼죠. 그 말이 나오는 것 자체는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하든지 말든지 무시를 하겠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호남의 표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목표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 당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과 우리 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깨치고 나가는 절차고 과정인 거죠. 그걸 만약에 깨치고 나서 즉 소외된 게 무엇인지 차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합을 왜 우리가 못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따뜻한 보수가 되는 거예요. 따뜻한 보수가 되기만 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승부는 그냥 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아니 뭐 호남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가가지고 뭐 큰절한다고 그러면 펴줄 거면은 지금부터 가서 저기 충장로에 가가지고 매일 절하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당의 체질 개선용이라고 봐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못하신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잠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지금 많은 부분이 있고 너무 많은 정부 여당의 실정이 있어서 너무 많이 이게 금방금방 잊혀져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연평도에서 그 해수부 공무원 총살 사건 그거는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내일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모르냐면 11월 13일이 전태일 열사 50주기거든요. 전태일 열사의 그 외침이나 그 정신은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특히 산재가 아직까지 3만 불씩 이렇게 되는 뭐 1인당 제비가 3만 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산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런 사회 전체가 이제는 나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산재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번 가을을 좀 활용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데는 뭐 국민의힘 동참하시겠네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